불언지교요 말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뼈 아픈 가르침을 준다. 어느 늦은 오후 정약용의 서재 마을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벗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삭히지 못한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그 집안 아이들을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 10년을 한결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그를 가르쳤네. 그런데 어제 그 아이비가 나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더군. 길에서 마주쳤는데 아는 척도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정약용이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그 사람에게 뭐라 했는가? 아무 말도 못했네. 너무 당황해서 대신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한참을 하소연했지.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만덕한지를 밤새 이야기했네. 정약용이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재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네 불론지교라는 말을 아는가? 불론지교, 말없는 가르침이라는 뜻 아닌가? 정약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 말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뼈 아픈 가르침을 준다는 뜻이지. 자네가 밤새 억울함을 토로하는 동안 자네의 격은 한 뼘씩 떨어지고 있었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설명이 길면 구걸이 되는 법이야. 그 벗이 고개를 들어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약용이 이어 말했습니다. 서운할 때 입으려는 자는 을이 되고 서운할 때 입을 다무는 자는 갑이 된다네. 서운함을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는가? 그저 조용히 자신의 태도를 바꿀 뿐이지.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어 있네. 세월이 흘렀지만이 물음은 여전히 우리 삶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자식에게 서운해서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엄마는 맨날 그래 하고 역정을 맞았던 일, 오래된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전했더니 너 요즘에 이렇게 예민해졌어. 가구 핀잔을 들었던 일, 며느리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진 일, 우리는 분명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오해를 풀고 싶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서운할 때 굳이 설명하지 않고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8단계 처세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화를 낼 필요도 따질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품격은 높아지고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함께 가 보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다산의 조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의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8단계 첫세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우리 사이가 뭔데?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이 본능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지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복지관 노래 교실이 끝나면 67세 윤정숙 씨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20년 지기 친구 박순덕 씨와 함께요.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힘들었던 시절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숙 씨에게 순덕 씨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노래 교실이 끝나고 정숙 씨가 순덕 씨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순덕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에게 물어보니 벌써 다른 사람들과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요. 정숙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다녔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 버렸다고. 그날 저녁 정숙 씨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 험담한 거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어제 그랬어? 전화기 너머로 순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어제 노래 교실 끝나고 나한테 말도 없이 먼저 갔잖아. 나 혼자 두고.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걔네가 먼저 가자고 해서 내가 화장실 간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는 해줘야지. 우리가 몇 년을 같이 다녔는데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어제 하루 종일 속상했어. 잠도 못 잤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순덕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아니면 누가 날 욕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순덕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정수가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게 굴다니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예민한 거야. 정숙 씨의 말이 길어질수록 전화기 너머 순덕 씨의 대답은 짧아졌습니다. 알았어. 미안. 다음부터는 말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 씨는 더 허탈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넘어가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순덕 씨가 정숙 씨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목직관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마시자는 말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더 억울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주고 반응을 측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감정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랬어. 우리 관계가 뭔데? 이럴 수 있어. 두 번째 방식은 짧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따지지 않고 그냥 한 발짝 물러서 예전보다 조금 덜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죠. 연구팀은 6개월 동안 두 그룹의 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방식에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7%는 어떻게 됐을까요? 40%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도 나한테 그런 적 있잖아. 25%는 상대방을 예민한 사람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좀 예민해. 조심해야 해. 12%는 아예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방식에서는 68%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상대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효과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설득하려 할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설명하려 할수록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칩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맞더라도 일단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방어할 대상이 없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대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 자기 반성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이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 보이고 말이 많으면 속이 얕아 보인다. 진정 목에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킬 뿐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다운다페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들 중에 감정이 상할 때마다 길게 하소연하는 분이 계셨으니까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서운한 일이 있어도 굳이 말로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고 그 침묵의 무게가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딱 하루만 기다려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답답하실 겁니다.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떻게 참아?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어제 그렇게 터질 것 같던 감정이 의외로 잠잠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아서 절정에 달하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가 지나간 뒤에 말하면 훨씬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불안함이야말로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그 침묵이 여러분의 품격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서운함의 뿌리가 상대인지 내 기대인지 들여다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에서 감정을 잠시 멈췄다면 이제 그 감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넘어갈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70세 최영자 씨는 교회 권사 활동을 30년째 하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신자, 신방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다니셨습니다. 교회에서 영자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정말 신앙이 깊으셔 저분처럼 헌신적인 분이 없어 영자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일주일 동안 떡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쌀을 빠고 콩국물을 만들고 새벽부터 일어나 쳤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행사 당일 영자 씨는 정성껏 만든 떡을 예배당 입구에 차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영자 씨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30년 권사인데 한마디쯤은 해주시겠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떡을 한번 보시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권사님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에는 멈춰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권사님 이거 직접 준비하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떡을 만들었는데 감사 인사도 못 받고 저 사람은 과일 사온 것뿐인데 칭찬을 받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헌신했는데 이게 뭐라?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저 권사가 뒤에서 뭔가 한 건가? 같은 날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또 계셨습니다. 68세 임순옥 씨도 교회 권사입니다. 수옥 씨도 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잡채였습니다. 역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순옥 씨도 특별한 인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옥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목사님이 바쁘셨겠지. 오늘 행사에 온 사람이 수백 명인데 이 일이 다 챙기셨어. 옆에 있던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언니 서운하지 않아요? 저 가져온 권사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 순옥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하나님 보시면 됐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기대와 실망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느끼는 서운함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운함의 80%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설정한 보이지 않는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도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까 상대도 먼저 연락해야 정상이지. 내가 30년 헌신했으니까 인정은 받아야지.
이런 기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기대하고 나만 혼자 실망하고 나만 혼자 상처받는 구조인 거죠. 영자 씨는 마음속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30년 권사인데 당연히 인정받아야지. 하지만 수옥 씨는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인정은 덤이지.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밤잠을 설치고 한 사람은 담담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구무소구라고 했습니다.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기대하는 순간 나의 행복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면 기쁘고 채워주지 않으면 슬픈 거죠.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서운함이 올라오거든 먼저 물어라. 이것이 상대의 무례함인가, 나의 과한 바람인가를. 72세 조광수 씨는 은퇴한 지 5년 된 전직 공무원입니다. 35년 동안 군청에서 일했습니다. 광수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대전에서 사업을 합니다. 큰 아들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합니다. 작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예전 광수 씨는 큰아들에게 자주 서운해했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애 동생만큼도 연락을 안 하나? 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큰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바쁘잖아요. 동생은 사업하니까 시간 조절이 되는 거고 바쁘면 부모 전화 한 통 못해? 요즘 젊은 것들은 명절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큰아들은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광수 씨는 더 서운해졌습니다.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광수 씨는 바둑 모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적은 건가? 나는 석 달에 한 번 들으면 다행인데 광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럼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면 자주 하는 거야. 자네 작은 아들이 좀 특이한 거지. 그 말을 듣고 광수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애 큰애한테 서운한 걸까? 작은 애가 자주 연락하니까. 큰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닐까? 내가 혼자 기준을 세워놓고 혼자 실망한 건 아닐까? 그때부터 광수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자기 삶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하는 게 어디야? 진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자 서운함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바쁜 놈이 전화 다 하고 반갑다. 큰아들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 오늘부터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서운함은 상대의 무례함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혼자 기대한 것 때문인가? 만약 상대가 정말로 무례했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서운함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무서운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만약 서운함이 내 기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상대의 무례함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면 될까요? 따지면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며 멀어진 적 있으시죠? 나 이제 연락 안 해 하고 선언하고 전화도 안 받고 만나지도 않았던 적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봤자 상대방은 별로 미안해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뭐래? 성격 안 좋네. 저 사람 원래 좀 그래 하면서 자기 한 이화를 하더라고. 그럴까요? 매주 화요일 저녁
63세 서명옥 씨는 아파트 주민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5년째 함께하는 모임이고 회원은 15명 남짓됩니다. 그 중에서도 한순자 씨와 특히 친했습니다. 같은 동에 살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명옥 씨 마음에 돌이 하나 박혔습니다. 모임 회원들끼리 단체 여행을 갔는데 방 배정을 할 때 순자 씨가 다른 사람하고 쓰겠다고 한 겁니다. 명옥아 미안해. 나 코는 거 알잖아. 내가 못 잘까봐 이번엔 저쪽 명이랑 쓸게. 이유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명옥 씨 마음은 쿡 내려앉았습니다. 5년을 같이 다녔는데 나보다 그 사람이 좋은 거구나. 그거라도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었잖아. 나를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거야. 여행 내내 명옥 씨는 불편했습니다. 순자 씨가 영희 씨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속이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명옥 씨는 순자 씨에게 며칠 연락을 안 했습니다. 먼저 연락 안 해, 내가 먼저 해? 그런데 순자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모임에 나왔고 명옥 씨에게도 명우가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옥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구나. 결국 터졌습니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모임이 끝난 후 명옥 씨가 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나 그때 진짜 서운했어. 우리 5년 동안 같이 다녔잖아. 근데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랑 방했다고 한 거야.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진짜 코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 그래도 나한테 먼저 물어볼 수는 있었잖아. 명우가 나 코는데 괜찮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 지명하니까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었어. 버림받다니. 그렇게까지야. 나한테는 큰일이었어. 5년 동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따지듯이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명옥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서운했다고 말하는 건데. 예민하다고 그래?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서먹서먹했습니다. 명옥 씨는 후회가 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참을 걸.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대처한 분이 계십니다. 69세 박인숙 씨도 오랜 친구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숙 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가 인숙 씨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공연도 벌어니고 인숙 씨에게는 나중에야 우리 어디 다녀왔어? 하고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인숙 씨도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50년 친구인데 나만 빼고 다니네. 하지만 인숙 씨는 따지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전화하고 먼저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뭐해? 언제 만나? 같이 밥 먹자. 그런데 그날 이후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면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해? 하고 물으면 그냥 그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화한 표정도 미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멀어진 것처럼. 한 달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인수가 요즘에 그래? 연락도 없고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인숙 씨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요즘 내가 좀 바빠서 진짜 아무 일 없어. 요즘 나한테 좀 서먹서먹한 것 같아서 인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뒤로 그 친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예전보다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UC 버클리 대학 관계 심리학과에서 거리두기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관계에서 불만이 생겼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우 선을 넘으면 화를 내고 따지고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참고 계속 받아주는 경우 속으로는 서운하지만 아무 일 없는 척 행동했습니다. 셋째, 조용히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경우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 일 없는 척하지도 않고 그냥 예전보다 조금 덜 가깝게 됐습니다. 6개월 후 각 그룹의 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첫째, 그룹의 절반은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감정 싸움이 되면서 서로 상처만 남았죠. 나머지 절반은 관계가 유지됐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편한 관계가 됐습니다. 둘째, 그룹은 더 나빠졌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선을 넘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 괜찮은 줄 알고 더 함부로 대한 것이죠. 하지만 셋째 그룹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80% 이상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스스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가까이 있어도 먼 사람이 있다. 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문을 닫되 그 문 앞에서 애 닫혔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라. 이것이 바로 불론지구입니다. 말 없는 가르침,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뼈 아픈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웃으며 인사하되 예전만큼 다 주지는 마십시오. 화난 표정도 미친 말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 불안함이야말로 100마디 잔소리보다 효과적인 교훈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기대를 버린 자리에 나만의 즐거움을 채우십시오. 앞에 세 단계를 실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거리를 두면 나만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결국 혼자 남는 건 아닌가? 네 번째 단계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언니,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66세 황경자 씨는 성당 레지오 모임에서 3년째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15명의 회원을 이끌며 내주 모임을 진행하고 봉사활동도 기획합니다. 예전에는 모임이 끝나면 항상 회원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게 경자 씨에게는 큰 낙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웠군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회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경자 씨가 오늘 차 한잔 할까요? 하거나 오늘은 좀 바빠서 하는 대답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에 해요. 저는 먼저 갈게요. 하면서 하나 둘 자리를 뜹니다. 처음에 경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모임을 이끌어왔는데 차 한 잔도 같이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모임 준비도 신경 쓰고 회원들 생일도 일일이 챙기고 먼저 연락도 했습니다. 영희 씨, 지난주에 병원 다녀오셨다면서 괜찮으세요? 순자 씨, 손주 돌잔치 잘 치르셨어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언니는 너무 오지랖이 넓어 하는 소리까지 뒤에서 들렸습니다. 경자 씨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만 이러는 걸까? 반면 64세 한미경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미경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예전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모임에서 미경 씨가 중심이었습니다. 연락도 미경 씨가 하고 장소도 미경 씨가 정하고 분위기도 미경 씨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친구들이 미경 씨 없이도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어제 모였어 하는 겁니다. 미경 씨도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50년 동창인데 나만 빼고 만나. 하지만
미경 씨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 내 행복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면 나는 불행해져야 하는 건가? 그날 이후 미경 씨는 모임에 덜 나갔습니다. 대신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다니느라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하며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에너지 쓸 바에 나를 위해서자 미경 씨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장사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옆 사람들은 다 잘 그리는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동창들 생각도 서운했던 일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붓을 잡고 종이에 색을 칠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다고. 수채화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라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동창들 연락이 없으면 서운했습니다. 연락이 없지. 나만 빼고 또 만난 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제는 담해졌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래 하고 안 오면 뭐 괜찮아 하고 했냐 하면 미경 씨의 삶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채화도 있고 새 친구들도 있고 매일 아침 산책도 있고 그러자 오히려 동창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요즘 뭐해? 애 안 낳아. 미경이 없으니까 재미없네. 다음 모임에는 꼭 나와. 미경 씨가 달라지자 동창들의 태도도 달라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갈 때 사람은 내면의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생기면 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삶이 비어 있으면 남에게 채워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터지는 거죠. 결국 서운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에게서 찾지 않고 나 스스로를 채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엄청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떨어져, 세상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외로움을 남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스스로를 채웠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쁜 사람에게는 근심이 깃댈 틈이 없고 충만한 사람에게는 서운함이 자랄 곳이 없다. 남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채워라. 그러면 빈자리가 사라진다. 오늘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삶이 비어 있으니까 남에게 채워달라고 기대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들고 싶었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바빠지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증발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남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서운하게 한 글을 안쓰러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움입니다. 서운함을 참고 거리를 두고 나를 채우더라도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미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워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당연히 미워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71세 정순덕 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올해 주동생과 크게 다툰거든요. 어머니 재산 문제로 말이 오가다가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맨날 좋은 거 다 먼저 가져가면서 뭔 불만이야. 순덕 씨는 그 말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양보했는데 어머니 병관호는 누가 했는데 장례식 준비는 누가 했는데 가슴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했습니다. 야, 그게 말이야 막말이야. 내가 그동안 뭘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결국 고성이 오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안 만났습니다. 동생 전화번호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을 안 만나니까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동생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걔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밥을 먹다가도 문득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심지어 TV를 보다가 자매가 왜 좋은 장면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순덕 씨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못 자고 입맛도 없어졌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풀어. 내가 이러다 쓰러지겠어. 아니야, 내가 애 먼저 손 내밀어. 걔가 잘못했는데 순덕 씨는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하지 않음이 순덕 씨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68세 김복순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복순 씨도 올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달랐는데 올케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는 꼭 참견을 하셔야 해요. 복순 씨도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손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참견이라고. 내가 모시어머니라고 윽박진 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했는데. 그런데 며칠 지나서 복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올케도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러라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복순 씨는 올케를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안쓰러운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게 지금 힘드니까 예민한 거지. 저 아이도 나이 들면 알겠지. 사실 나도 시어머니한테 속으로 참견 말라고 욕했었잖아.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도 풀리고 억울함도 사라졌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설하고 합니다. 나를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저 사람의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안쓰러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안쓰러움은 나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그릇에 큰 물을 담으려 했으니 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의 무례함을 탓하기 전에 그릇의 크기를 먼저 헤아려라.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큰 것을 기대한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은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배려할 줄 모르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그릇 크기인 겁니다. 작은 그릇에 큰 것을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 대신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겠구나. 안 됐다. 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만들 줄 모르는구나. 불쌍하다. 그 순간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의 그릇이 저 정도였구나.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저 그릇에 내가 큰 기대를 한 내 잘못이지. 미워하면 내가 지는 겁니다. 안쓰럽게 여기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양이고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5단계를 따라오셨습니다. 절제, 관찰, 거리, 독립, 수양.
이 5단계는 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운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지. 하지만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완전히 정리할 수 없는 관계도 있잖아요.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는 어떻대요? 계속 얼굴 봐야 하는 사이인데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와 사돈, 형제자매, 오래된 친구, 같은 동네 이웃. 이런 관계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부터의 세 단계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품격을 지키면서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남은 세 단계를 따라오시면 분명히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다시 잠시 멈춰서 확인하시더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단계입니다.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족은 무조건 챙겨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3세 심영우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40년 넘게 다녔습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고 명절마다 연락하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영우 씨는 이 모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동창들은 40년이 넘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임에 나가는 게 점점 힘들어진 겁니다. 번직에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직장 이야기, 사업 이야기, 승진 이야기.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현직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자기 사업 이야기, 자식 자랑 이야기를 합니다. 영우 씨는 거기에 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회비는 항상 영우 씨가 제일 먼저 냅니다. 장소 예약도 영우 씨가 합니다. 연락 돌리는 것도 영우 씨입니다. 모임 끝나고 뒤처리하는 것도 영우 씨입니다. 하지만 고마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영우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임 내가 정말 좋아서 나가는 걸까? 아니면 40년이나 했으니까 관성으로 나가는 걸까? 만약 내가 안 나가머니 친구들이 나를 찾을까? 솔직히 대답하자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우 씨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영우 씨가 이번 달 모임 언제 할까요?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달 모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영우 씨는 수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 뒤로 영우 씨는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매달 나가던 것을 2달에 한 번으로, 그 다음엔 분기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나 빠진다고 욕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영우 씨가 없어도 모임을 잘했고 영우 씨가 빠진다고 특별히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우 씨는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앉아있지 않아도 되니까요. 맞지 않는 이야기에 맞장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비운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바둑 모임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 성장, 유지, 그리고 종료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수명이 있듯이 관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평생 가지만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가까웠던 친구, 직장에서 가까웠던 동료. 그 시절에는 끈끈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년
친구인데 어떻게 멀어져?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함만 쌓입니다. 저 사람은 예전처럼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정약용은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버슬길에 있을 때 만난 사람,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 고향에서 만난 사람. 하지만 정약용은 모든 관계를 똑같이 유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이 교류하고 어떤 사람과는 담담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고 만남에는 분수가 있다. 왔다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서로가 지치게 된다. 갈 때를 아는 것도 지혜요. 머물 때를 아는 것도 지혜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서운함이 반복되는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관계 정말 유지할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은가? 혹시 관성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유지할 가치가 없다면 담담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비운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8단계 첫세술의 7번째 단계입니다. 설명 대신 달라진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침묵과 거리두기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단계는 그것을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끊을 수 없는 관계,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9세 오미경 씨에게는 큰며느리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요즘 들어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 미경 씨가 음식 준비 내가 도와줄까 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큰 잔치인데 며느리 혼자 준비하기 힘들까 봐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할게요. 딱 잘라 거절한 겁니다. 미경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뭐 참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저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애가 도와준다는데 얘 싫다고 해? 시어머니가 호의를 베푸는 건데 그걸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아들은 난처해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은 다 직접 하는 분위기라서 뭐 그러면 나는 끼지도 말란 말이야. 내가 몇 년을 자식 오는데 손주 돌잔치 하나 못 도와 그날 밤 아내와 다운 엄마가 서운해하셔 말 좀 잘할 며느리도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희가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애 기분 나빠하셔. 결국 그 뒤로 며느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기만 했습니다. 미경 씨는 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반면 67세 장현숙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건숙 씨도 며느리에게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의견을 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현숙 씨도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손주 생각해서 한 말인데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현숙 씨는 아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손주 보러 찾아갔습니다. 손주 잘 있어. 이번 주말에 갈게. 그런데 그날 이후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갈 때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손주 하나 주고 안부 묻고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가세요. 너희도 바쁘잖아. 나도 일이 있어서 한 표정도 미친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하고 여유로웠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손주 사진도 자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손주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말을 좀 차갑게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한 건데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건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너희 바쁜 거 알아. 그 뒤로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의견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갈등 해결 방식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팀은 관계에서 불만이 생겼을 때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는 말로 설명하고 따지는 것,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로 따지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보다 변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 자기 반성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행동은 땅처럼 남는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낫고 10번 충고하는 것보다 한 번 달라지는 것이 낫다.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은 잊어도 눈으로 본 것은 기억한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로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태도를 바꾸십시오. 예전보다 조금 덜 연락하십시오. 예전보다 조금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전보다 조금 덜 속 이야기를 하십시오. 화해한 표정도 미친 말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예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변화된 분위기가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로 하는 100마디 훈계보다 효과적인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입니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7단계를 모두 실천하더라도 마지막에 돌아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녀도 친구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75세 송재순 씨는 최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재순 씨에게는 평생 가깝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6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남편보다 더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였죠.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재순 씨에게 그 친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통화했는데 그날 저녁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재순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나한테 누가 남은 거지?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납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거나 아파서 못 만납니다. 문득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허전했습니다. 습관처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 이제 전화할 사람이 없구나 싶어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순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다가 문득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흰머리, 지친 눈,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로운 거지. 나는 항상 남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던 거지. 내가 나를 위로해 주면 안 되는 건가? 재순 씨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순아,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재순 씨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힘내자. 재순아 하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고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괜찮아 지나갈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서의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졌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라는 친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이 되면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용이 되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남에게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신독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스스로를 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과 단단한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18년 뉴베 생활 동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친구들과 떨어져, 세상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용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자기 자신과 대화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정약용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나는 나를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자만이 남에게도 귀하게 대접받는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힘내자. 어제도 수고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달라집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습관이 생기면 남에게 귀하게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줄어듭니다. 나에게 충분히 사랑받으면 남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아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서운할 때 말을 아끼십시오. 둘째, 그 서운함이 상대 탓인지 내 기대 탓인지 구분하십시오. 셋째,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넷째, 기대를 버린 자리에 나만의 즐거움을 채우십시오. 다섯째, 미워하지 말고 안쓰럽게 여기십시오. 여섯째,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정하십시오. 일곱째, 말 대신 달라진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여덟째, 귀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이 8단계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억지로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조용히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춰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설명하려 애쓰셨습니까? 자식 앞에서, 형제 앞에서, 친구 앞에서 내가 얘 서운한지 알아.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날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삼켰던 말들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서운할 때 말로 풀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시키려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한 발짝 물러서 담담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품격은 빛나고 상대방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불런지교 말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뼈 아픈 가르침을 주는 것. 다산 정약용이 2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짜 힘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침묵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나를 찾기 위해 애쓴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산의 조언과 함께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8가지 중 가장 마음에 닿은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긴 생의 길 위에서 때로는 멈추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도 함께한 다산의 조언이었습니다.